요즘 AI 산업을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수백억 달러의 AI 기업 투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수천억 달러의 금융 지원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기업에 투자를 하고 AI 기업은 엔비디아 GPU를 구매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게도 투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남는 컴퓨팅 용량을 직접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돈을 댄 회사와 제품을 판 회사가 같은 회사인 겁니다. 이런 구조를 시장에서는 AI 순환금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 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AI 순환금융이 무엇인지, 왜 갑자기 논란이 커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형적인 인프라 금융인지 아니면 AI 버블을 증폭하는 레버리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뉴스 세 줄만 나란히 놓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6년 2월에 오픈 AI가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픈 AI는 끈으로 엔비디아 컴퓨팅을 삽니다. 이것은 차세대 출연용 컴퓨팅 확보를 함께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매출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2026년 회계년도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은 1937억 달러였습니다. 세 줄을 따로 놓고 보면 각각 평범한 뉴스인데요. 그런데 이어붙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매출이 되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 질문을 공개된 숫자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제 추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SEC 자료와 기업 공식 발표, 그리고 로이터 보도에 근거한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환금융은 공급자의 자본이 고객의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구매가 다시 공급자의 매출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화면에 세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이 나갑니다. 칩이나 설비를 파는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지분 투자와 보증, 금액금융 등을 제공을 하고요. 고객사는 자본으로 GPU와 서버, 컴퓨팅을 대량 구매합니다. 세 번째는 구매가 공급자의 매출과 기업 가치를 다시 떠받칩니다. 높아진 기업 가치와 현금 흐름은 또다시 투자와 보증 여력으로 연결됩니다. 언뜻 보면 만두 가게가 밀가루 가게에 밀가루를 사주고 밀가루 가게는 다시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출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순이익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분 투자, 장기 구매 계약, 미판매 용량, 매입 약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GPU 담보 매출, 그리고 임대 보증이 한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존재한다고 해서 매출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환성은 버블의 원인이라기보다 증폭기에 가깝습니다. 최종 수요가 강하면 선순환이 되고 최종 수요가 약하면 하강 레버리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뒤에 나올 숫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두 개입니다. 공급자의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객이 같은 규모로 GPU를 샀을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실제 AI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옛날에 벤더 파이낸싱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이웃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버블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1990년대 벤더 파이낸싱은 구조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공급자가 고객에게 대출이나 리스 신용을 제공해서 자사 장비를 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가 대표적이었고요. 돈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고 계약도 한 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직접 지분 투자에 장기 컴퓨팅 구매 계약에 붙고 여기에 미판매 용량 매입 약정이라는 수요 백스탑이 얹힙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GPU 담보대출, 데이터 센터 임대보증, 전력 장기 계약까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그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한 겁니다. 다만 이름은 달라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똑같습니다. 공급자의 그 자본 지원 없이도 고객이 같은 규모로 샀을까? 그리고 고객이 벌어들이는 최종 현금 흐름은 금융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초기 AI 투자는 GPU 몇 대를 사고 서버를 확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전력, 냉각 설비, 토지, 송전망까지 동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반도체 구매를 넘어서 거대한 그 인프라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장점이 지난 8월 10일 날 그 발표했을 때가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폴로, 블랙락,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과 함께 약 5천억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투자 위험이 기업 재무제표 밖으로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두 번째, 이웃님 자산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7월 24일 발표된 엔비디아와 SK그룹의 5천억 달러의 그 이니셔티브처럼 미국의 AI 신용 환경은 이제 한국의 HBM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AI 프로젝트 금융이 원활하면 데이터 센터가 늘고 GPU 발주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 SK 하이닉스의 HBM 주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금융이 막히면 충격도 같은 길을 거꾸로 타고 올라와서 결국은 HBM 주문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아직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실제 매출과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아직은 데이터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 조건이 먼저 흔들린 뒤에 확인하면 이미 늦습니다. 정리하면 AI 투자를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고객이 살 돈을 누가 대주느냐로 봐야 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자, 그럼 돈이 실제로 도는지 그래프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맨 위쪽에 있는 파란색 상자가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러클,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가운데 초록 상자는 AI 랩입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xAI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자가 칩 제조사인 AMD와 엔비디아고요. 아래쪽 이 보라색 상자가 네오클라우드 사업자인 코어웨이브입니다. 선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2,500억 달러어치를 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엔스로픽에 투자를 하고 엔스로픽은 다시 아마존에 1,000억 달러어치를 사겠다고 합니다. 구글과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돈을 준 쪽이 다시 돈을 받는 쪽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오픈 AI와 엔스로픽 그리고 엔비디아와 메타에서 나온 선들이 전부 이 코어웨이브 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방금 그림이 복잡해 보이셨다면 선의 색깔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빨간 선은 지분 투자였고요. 실제로 집행된 현금입니다. 그림에 나온 빨간 선을 전부 합치면 460억 달러가 되고요.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돈이기 때문에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선은 단연구매 약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사겠다는 약속이고 전부 합치면 8,790억 달러가 됩니다. 아직 돈이 오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약속한 구매액이 실제로 현금의 19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격차가 바로 순환금융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넣은 돈은 460억 달러인데 뒤에 돈이 오간 뒤에 만들어진 구매 약속은 8,790억 달러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오픈 AI 한 곳에 약종이 몰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00억, 오러클은 3,000억, AMD는 900억 달러가 하나의 그 회사의 구매 약속으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살표가 코어웨이브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서 코어웨이브를 따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선과 파란 선을 더하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돈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금융 생태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아폴로, 블랙락 등 6개 자본사 등과 함께 5천억 달러 이상의 제3자 자본을 AI 인프라로 유치하는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조의 목적은 엔비디아가 자기 돈으로 만든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GPU의 잔존 가치, 데이터 센터 가동률, 장기 사용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월가의 자본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GPU로 지은 데이터 센터를 채권이나 인프라 자산처럼 금융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할부 금융 시장을 통해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엔비디아는 거래별로 최대 25%, 총 1250억 달러 수준까지 백스톱하는 구상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5천억 달러를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 금융기관과 함께 유치하려는 제3자 자본의 목표 규모이고 구체적인 집행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차는 중고가격 데이터가 수십 년간에서 걸쳐서 쌓여있지만 GPU의 잔존 가치는 검증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위험 항목으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금융공학으로 만드는 허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은 2024 회계년도에 475억 달러였고요. 2026년에는 193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1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성을 실수요에 추가로 얹힌 금융구제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없는 게 아니라 바닥 위에 층을 하나 더 올린 구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질을 보면 다른 위험이 나타납니다. 화면상의 막대를 보시면은요, 개별 매출 비중이 10%를 넘어서 공시된 직접 고객만 합산한 수치들만 표시한 건데요. 2024 회계년도에는 13%에서 2027년 회계년도 1분기에는 54%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7 회계년도 1분기 기준으로 세 개의 직접 고객이 각각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1%, 17%, 16%를 차지했습니다. 공개된 세 곳만 합쳐도 5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 고객의 AI 투자 계획이 축소되면 엔비디아는 제품 수요 감소와 고객 신용 위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지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의 집중도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은 뒤에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환금융을 분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금액을 단순히 합산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확정된 것들입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오픈 AI 300억 달러 투자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2026년 2월 7일 오픈 AI가 7,300억 달러 프리머니 기준으로 1,100억 달러 신규 투자를 발표하면서 아마존이 500억, 소프트뱅크 300억, 엔비디아 300억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어 웨이브에 대한 20억 달러 투자도 SEC 투자 공시로 확정된 거래이고 코어 웨이브의 잔여 컴퓨팅 용량을 매입하는 63억 달러 계약도 역시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제 오른쪽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인데요. 오픈 AI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 관련 2,500억 달러와 2,500억 달러 금융보증과 3,500억 달러 규모의 구매금융 지원은 2026년 7월 보도 기준으로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투자와 보증, 구매금융, 사업 총가치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손실을 떠하는 데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이웃님들의 판단이 아마 훨씬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어웨이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어웨이브는 AI 순환금융의 장점과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어웨이브 매출은 2023년에 2억 2,9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51억 3,100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년 만에 2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 갈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손실 규모인데요. 순손실도 2023년 5억 9,4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2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는데요. 수요가 없어서 적자인 게 아닙니다. 수요를 받아내려면 GPU와 데이터 센터를 먼저 지어야 되고 이 선행투자와 이자 비용이 매출보다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님들이 확인하실 것은 매출 성장률 하나가 아닙니다. 계약된 매출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전환돼서 이자 비용과 선행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계약은 어떨까요?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말 RPO는 151억 달러였는데요. 2025년 말에는 607억 달러,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2026년 2분기에는 1042억까지 늘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RPO와 백락은 정의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준을 기계적으로 연계하면 안 되고요. 장기 계약 가시성이 빠르게 커졌다는 방향성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실물입니다. 가동 전력이 2023년 70MW에서 2024년에는 360MW, 그리고 2025년에는 850MW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12배가 늘어난 겁니다. 2025년 말 총 계약 전력은 3.1GW에 달했습니다. 장부상 계약만 늘어난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지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인프라 수요 전체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건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와 코어웨이브의 관계를 보면 순환금액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화살표가 3개인데요. 첫 번째 화살표는 엔비디아에서 코어웨이브로 향합니다. 엔비디아는 2006년 1월 23일 코어웨이브 클래스 A 주식 2293만 주를 주당 87.20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8K에 공시된 확정 거래입니다. 두 번째 화살표는 정반대입니다. 코어웨이브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해서 고객에게 AI 컴퓨팅을 제공합니다. 2025년 코어웨이브 전체 공급업체 구매의 17%가 엔비디아였고 당시 인프라에 쓰던 GPU는 전부 엔비디아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표는 다시 엔비디아에서 코어웨이브로 향하는데요. 2025년 9월 체결한 63억 달러 규모의 오더폼인데 코어웨이브가 자체 고객에게 다 팔지 못한 잔여 컴퓨팅 용량을 2032년 4월까지 엔비디아가 사주기로 약속한 그런 약정입니다. 정리를 하면 엔비디아는 투자자이면서 공급자이고 동시에 일부 수요 위험을 흡수하는 백스톱 제공자입니다. 한 회사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초점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수요가 금융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이 구조가 한국 투자자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엔비디아와 SK그룹이 5천억 달러 이상의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 베라루빈과 SK하이닉스 HBM4를 쓰는 2GW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첫 시설을 2027년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천억 달러는 엔비디아가 현금으로 넣는 돈이 아닙니다. 장기 데이터 센터 구축과 시스템 구매, 메모리 공급과 공동 개발을 아우르는 사업 가치이고 일부 보도는 의향서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정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AI 프로젝트 금융이 원활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확대되고 엔비디아 GPU 발주가 증가하고 GPU에 탑재되는 SK 하이닉스 HBM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프로젝트 금융이 막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클이 역으로 먹히면서 결국은 HBM 주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통신장비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 버블이 한참이던 시기죠. 루슨트를 비롯한 통신장비 기업들이 신생 통신사업자에게 대출과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고객들은 그 돈으로 공급자의 통신장비를 구매를 했고요. 공급자의 매출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상승기에는 완벽한 선순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통신 수요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고
고객의 외부 자금 조달이 막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신규 장비 주문이 감소했고 공급자가 보유한 고객 채권도 동시에 부실화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루센트 테크놀로지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험을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의 착시고요. 두 번째는 매출의 질이고, 세 번째는 고객 신용 집중도이고, 네 번째는 담보 잔존 가치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중, 삼중, 다중 손실인데요. 수요가 둔화하면 공급자는 제품 매출 감소와 전략적 투자 가치 하락, 그리고 보증과 손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루센트가 겪은 이중 충격이 지금은 3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5가지 위험을 작동시키는 핵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최종 AI 서비스의 수익화가 인프라 투자 속도를 장기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경로가 어떻게 이어질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사이클입니다. AI 출원 기업과 기업용 AI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데이터 센터 가동률과 GPU 임대료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금융 비용도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엔비디아와 HBM, 전력, 네트워 기업의 구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SK 하이닉스와 아마 삼성전자는 주가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겁니다. 두 번째는 정상화 시나리오입니다. AI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기업들이 투자 수익률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KPX 증가율이 둔화하고 프로젝트가 선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AI 산업이 붕괴하지는 않지만 매출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는 순환 구조가 해체되는 경우입니다. 영어로는 서큘러 언와인드라고 하는데요. AI 서비스 수익화가 투자 속도에 영향을 미달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가동률과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환 구조가 역으로 되면서 HBM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순환금융은 자체로 버블의 증거가 아닙니다.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서는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금융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도도 전력망도 통신망도 그랬습니다. 데이터는 양쪽 주장을 동시에 일부씩 지지를 합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과 코어 EV 매출, 계약 잔고, 가동 전력은 실제 AI 수요가 존재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동시에 고객 집중과 대규모 백스톱은 산업이 점점 금융 조건에 기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월가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님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GPU 판매량 하나가 아닙니다. 질문 3개를 순서대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GPU를 사는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고객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가? 그리고 GPU로 최종적으로 번 주체는 누구인가? 여기서 투자자가 가장 경계할 순간은 GPU가 부족한 때가 아닙니다. GPU가 살자본은 넘치는데 GPU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부족해지는 때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투자농장의 배려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